먼저 그 다음 라운드 2로요. 지금 대선 주자들이 거의 다 7월 달에는 이 출마 선언을 다 할 듯하고 벌써부터 지금 움직임들이 이제는 9개월 앞에 남겨놨으니까 이제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국민들 관심은 야권 주자한테 좀 쏠림 현상이 있습니다. 이 6월 하순경에는 어쨌든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차 교수님, 네. 무슨 X파일이다, 네. 뭐 대변인 또 교체하고, 네. 뭐 오늘 이제 드디어 자기가 29일 예, 날 29일. 출마 선언한다고 네. 이제 발표를 했죠. 예, 맞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그러니까 지금 전 총장이 사실은 3월 달에 사퇴하고 난 뒤에 저는 뭐 이 국민의힘, 그러니까 이 4.7 재보궐선거, 그리고 그 뒤에 바로 진행되었던 국민의힘 전당대회까지는 본인이 공개적인 액션을 하기는 좀 힘들었을 거다. 아니, 상황 자체가 녹록지 않았을 거다. 나름대로, 그러니까 그건 충분히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만, 그러니까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나고 난 뒤에도 계속적으로 본인이 그러니까 지금 직접 발언을 하지 않고 소위 말하는 전원 정치를 통해서 일종의 상황을 좀 이렇게 이 나름대로는 뭐 자기 나름대로는 그러니까 이 뭐 정책 준비를 한다고는 했지만 그것이 결국은 간보기처럼 비치면서 상당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윤석열 총장 스스로가 스스로의 이미지를 상당히 잠식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또 이 와중에 터졌던 것이 결국은 지금 이동훈 대변인의 사태까지 맞물리면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과연 이런 조그만한 자신의 공식적인 캠프도 이렇게 제대로 꾸려나가지 못하는데 이 상 복잡한 이 국가적인 그 여러 가지 갈등들을 그러니까 지금 아우러서 갈 수 있는 지도자감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지금 회의를 스스로 만드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결국은 이 본인이 지금 감당해야 될 몫이긴 합니다만 자신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한 이 지금 검증, 이걸 과연 우리가 봤을 때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제대로 한번 빨가벗은 적이 없는데 이걸 제대로 통과할 수 있을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 시선이 많았던 게 사실이거든요. 제가 그때 옛날에 그 감정 인정을 해라. 그러니까 정치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스스로 한번 돌아보라고 한 것 중에 하나가 검증이었는데 이 지금 실체도 없는 X파일 하나로 지금 이렇게 흔들리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 이러한 부분들이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전원 정치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의구심, 그러니까 국가 통치 능력에 대한 의구심, 그리고 또 이 윤석열의 그 실체를 둘러싼 여러 가지 검증에 대한 논란 자체가 아직까지는 지지율에는 아직까지 뭐 큰 변동은 없어 보입니다만 그것이 만약에 지지율이 흔들리는 순간으로 갈 경우에는 자칫 잘못하면 윤석열의 대세론 자체가 말 그대로 사상무각처럼 허물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인이 아마 서둘러서 뭐 6월 29일 날 일단 이제 본격적인 지금 대권 도전 선언을 하겠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여전히 지금 불확실한 측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러면 누구하고 어디서 할 거냐의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아직까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략만 6월 29일 날 정치 도전 선언을 하면 최소한 그러면 이 유권자들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 윤석열은 앞으로 가면 6월 29일 날 선언하고 나면 어떻게 하겠다는 나름대로의 이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데 아직 그런 그림이 안 그려지고 있다는 거죠. 과연 국민의힘으로 갈 것인지 제3지대에서 그 막판에 후보 단일화를 노릴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조차가 다 아직까지 여전히 베일에 쌓여져 있기 때문에 일종의 그 간복이라는 그러한 비난에서는 아직까지 빠져나올 사항이 빨리 닥쳐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이 윤석열은 제가 봤을 때는 아마 7월 초에 상당한 정치적 고비를 한번 그러니까 맞닥뜨리지 않을까. 이걸 어떻게 넘어가냐는 문제인데 7월 달에 맞닥뜨린 고비 중에 하나는 7월 2일로 예정되어 있는 장모의 지금 1심 선고 결과 그것도 상당히 또 이 윤석열 검증과 관련해서 상당히 아마 많은 유권자들 국민들이 아마 주목해서 볼 대목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윤석열은 아직까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상당히 가야 할 길이 상당히 아주 험하고 멀어 보입니다. 그 장모 문제가 금방 이야기한 대로 7월 2일 날 그 선고가 있는 거죠. 오늘 보니까 뭐 경찰에서는 재수사인 사기 혐의는 무혐의 뭐 처리했다고 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장모 문제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뭐 오늘 뭐 또 떠돌아다니는 걸 보면 또 그 특정 뭐 대기업과 뭐 이런 관계 이런 것들도 뭐 끝도 없이 나올 거예요 계속. 그러면 본인이 이런 문제나 주요 현안에 대해서 저는 입장을 밝히고 본인이 대응 안 하더라도 결국 본인을 끌어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피한다고 피해지는 게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면 본인이 정치 전면에 나와서 돌파하고 이렇게 싸우고 갈 거냐? 그리고 또 본인이 보수를 표방하는 후보로 지금 분류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개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입장도 밝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솔직히 뭐 물밑에서는 개헌에 대해서 깊숙하게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한 번도 이런 현안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아요. 29일 날 출마 선언을 한다고 하지만은 그날도 뭐 출마해보겠다라는 정도지 자신의 생각을 안 밝힐 가능성이 있어요. 좀 살다 이런 대선 후보를 처음 봤습니다. 대선 후보면 자기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뭐 세부적인 정책은 차차 밝혀가더라도 주요한 현안에 대해서 정리할 거는 해야 되고 또 자신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찌라시가 돌고 음해가 있다고 하면 고소 고발 조치를 통해서 법적으로 대처하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매듭을 지어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까지 시간만 계속 그냥 킬링타임 하는 부분만을 하면서 아웃복싱을 하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또 이쪽에 한쪽에 오른쪽에 힘 좀 줬다가 왼쪽에 힘 좀 주고 이렇게 이제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 본인이 어떤 색깔이고 무슨 정치를 하고 문정권과는 무슨 관계고 개헌은 어떤 입장이고 자신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지 그거를 밝히지 않고 정치를 계속한다면 성공할 수도 없고요. 오래가지도 못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예. 그 29일 날 아마 대선 선언을 한다는데 그 상당히 그 중요하리라 봅니다. 금방 이야기한 대로 선언적인 대선 선언 차원이면 오히려 역풍을 맞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본인의 여러 가지 가치라든지 어떤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면은 또 그것이 이 본인이 지금 앞으로 나아가는 데서 상당히 그 우려할 수도 있고 본인이 생각할 때는 하지만 이제는 그걸 갖다가 다 좀 밝히고 나가야 될 때는 된 것 같은데 이 엑스파일에 대해서도 뭐 한번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저거 이제 X8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거 정보 영역이니까 잘 모릅니다. 저거 보지도 않았고 그 내용은 정보 영역이니까 내가 잘 모르는 영역이고 내가 여론조사를 하고 전략 관련되는 부분인데 그 X 파일의 내용이 어떠하든 지금 윤 총장이 내가 약간 유권자에서 불안스럽다라고 하는 부분은 적어도 대통령으로서 국가를 운영할 대통령이라면 지금 정도 되면은 비전 내가 대통령에 대해서 국가를 어떻게 끌어갈 것인지 왜 출마를 하게 됐는지에 대한 정도는 그게 뭐 전원 정치로 나오든 아니면 본인 직접 입으로 나와야 됐던 거고 그게 아직 안 나오고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그런 큰 일을 하려고 하면은 진용을 갖춰야 됩니다. 당 밖에 있으니 많은 국회의원들의 지원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거기에서 정책과 지금 정도 되면은 전략 정도 두 정도의 축은 드러나야 됩니다. 그런데 윤석열이라는 인물 외에는 그 진영 내에서 그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비전을 책임질 인물도 안 드러나고 두 번째는 윤석열의 선거를 끌어갈 제발 공명이라고 할 수 있는 전략가가 지금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뭐 이렇게 현안에 어떻게 보면은 사퇴하고 나서 상황에 대처하다가 오히려 좀 다급해지니까 29일날 출마 선언한다라고 발표했는 이런 감이 든다는 거죠. 근데 제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아주 옛날 이야기인데 한 사례를 말씀을 드릴게요. 97년도에 당시 이해창 후보가 대선에 이제 이 선두 주자로 떠올랐을 때 이해창 캠프의 책사, 이 전략가를 누가 맡을 것인가를 놓고서 그때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영입이 되어 온 분이 고흥길입니다.
고은길 전 의원이 그 당시 중앙일보에 고문인가 뭐로 있다가 이제 합류되면서 이해창 캠프의 전략을 맡을 책임자로 이야기가 이제 그때 나옵니다. 그때 제가 언론에다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이해창 대표는 이번 대선에서 떨어진다. 왜냐? 전략으로 고은길을 영입을 하면은 이해창하고는 칼라가 안 맞다. 이해창은 그 당시 개혁을 이야기하고 과거의 기득권으로부터의 단절과 새로운 어떤 개혁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고은길은 그 당시 언론 구체제에서 과거의 사실을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사람이 만에 하나 이해창이가 무슨 의사결정을 하는 상황이 되면은 이해창의 상황에 맞게끔 개혁적인 방향으로 창조적인 전략을 제시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이 중앙일보에 두고 오랫동안 있으면서 과거에 봐왔던 사례를 거기다가 하나씩 자꾸 제시해서 그렇게 하라고 할 것이다. 그러면은 구체제로부터 개혁을 해나가기를 기대했던 이해창을 개혁의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고 계속 구체제로 끌어들이게 된다. 두 번째, 언론인하고 전략가는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전략가는 그 훈련이 한 10년, 20년 최소 돼야 되는데 고은길은 그 당시 그런 훈련이 안 돼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제 뭐 그 이후에 차태기 정당도 벌어지고 고은길 본인 또 뇌물수수 문제로 해서 이해창한테 큰 기회를 전혀 못하고 오히려 짐만 된 거로 끝나버렸습니다. 이해창도 대통령이 못 되었고 문제는 지금 내가 우려하는 것이 근자의 집권 엑스파일에 대한 대응이라든가 본인의 전원 정치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고은길 정도의 지금 전략가도 지금 확보를 못하고 있다. 그러면은 주변에 책사도 지금 눈에 안 보이고 여기에 여기 정책을 국가 비전을 책임질 사람도 안 보이네. 세력이 아직 당 밖에 있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적어도 이 양대 축은 지금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29일 출마를 선언을 한다. 출마 선언을 하게 되면은 더 큰 이제 여러 가지 그 요구, 비판, 압력이 더 들어올 텐데 어떻게 해결을 할지는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그 윤석열 이번에 지금 6월 말에 그된 한 두 가지잖아요. 하나가 이동훈 부사가 그 대변인의 어떤 사태하고 엑스파일 두 개였는데 그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동훈 대변인의 그 사태는 윤석열 전 총장이 상당히 당황했다는 겁니다. 그 뭐냐면은 그 이동훈 대변인이 국민의힘 그 입당하다. 라디오나 네. 뭐 이런 데 나가서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상 국민의힘 입당을 이 기정사실화하는 발언들을 네. 했어요. 근데 자기가 생각했던 대변인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대검 대변인을 생각한 거죠. 예, 대검청에 있던 그 대변인은 딱 햇말만 그 한다 그러더라고. 네. 그 말 범주 내에서만 하지 거기에서 어떤 확대 해석이라든지 유추 해석 같은 경우는 절대 하지 않는데요, 이거를. 그런데 그렇게 자기는 대변인을 생각했는데 그 이동훈 대변인은 갈록이 있는 언론인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 자기 생각을 또 그 흐름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건데 거기서 상당히 당혹해했고 그리고 윤 총장 측근에는 많은 분들이 국민의힘이 지금 들어가면은 죽는다 이런 위기의식들이 이제 많이 있고 뭐 그렇지 않는 분들도 어쩌면 이동훈 대변인은 입당파였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당혹했고 잘하자 했지만 이동훈 후보가 이건 아닌 것 같아 하고 이제 그렇게 이 일신상 이후로 사퇴를 했다는데 그런 부분들이 보면은 검찰총장 이게 검사의 길을 칼제의 길을 걸었던 전직 검찰총장이 이 정치의 영역으로 들어와서 어떤 이 교감을 하고 어떤 참모들과 이렇게 나누고 또 어떤 국민들하고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차별화된 부분들이 이번에 드러났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의 과제를 갖다가 지금 이제 안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X파일 같은 경우는 저도 뭐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걸 봤어요.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판본이 있고 뭐 어디서 만들었다고 한 사람도 있고 뭐 이걸 폭로한 전성철 소장이 하면 그거는 자기 본 거가 틀리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뭐 여야 저쪽에서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 내용들은 대체로 보면 언론에 그동안 나왔던 것을 갖다가
이렇게 모아놨다. 그것을 일자별로 이렇게 정리해 놓기도 하고 했던 건데 그 부분은 그 윤 총장이 어쨌든 간에 자기에 대한 국민적 검증이라고 바라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29일 날 또 주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우리가 그 부대변인이 그 네거티브 대응팀도 뭐 만들겠다. 지금 구성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이야기를 그 했다는데 그걸 보니까 저는 지난 2007년 선거 때 이명박 그 후보의 그 BBK 대책단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 2년 동안 대선 준비에서 가장 공을 들였던 게 바로 BBK 대책단이었다. 이렇게 제가 그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어디서 이야기를 드렸지만 현재 이 윤석열 전 총장이 대선 준비를 갖다가 해나오는 게 여러 정책적인 준비도 하고 여러분도 만나서 각계각층의 그 국민들 목소리도 듣지만 저 말하면 중요하게 이른바 X파일에 대한 대책 준비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을 기능적으로 기술적으로 혹은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고 국민들이 어디선가 한 번씩은 다 봐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29일 날 그 대선 선언을 하는 마당에 국민적 우려에 대해서 본인의 입으로서 확고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갖다가 지금까지 저는 많이 해왔으리라 봐요. 그 해왔은 부분들을 갖다가 뭐 이재명 지사가 이야기했죠. 본인도 대법까지 그 갔다 오고 그걸 경험한 자 입장에서 충고한다면서 어드바이스 한다면서 솔직하게 국민들한테 소통하는 게 제일 좋다 이런 말을 했는데 하여간 뭐 29일 날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 최재형 감사원장, 현 감사원장이죠. 이분이 어쨌든 간에 그 출마가 6월 말 7월 초 뭐 이러면서 이 감사원장직을 그만두고 윤 총장과는 달리 입당 시기는 빠를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일단은 그 사정기간 수장이 바로 이렇게 정치권에 나오는 부분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비판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고 계세요? 예, 뭐 사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상당히 국민적 기대를 모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그 현재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하는 청와대가 지금 중점을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정책 현안들에 대해서 상당히 공평무사한 그러한 이 감사를 통해서 상당히 국민적 지지를 받은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원이 그러니까 지금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상당히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상당히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을 잘 짚어내구나는 대한 기대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최재형 감사원장이 국민들이 갖고 있는 기대치인데 근데 문제는 지금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직 감사원장이라는 분이 그렇게 만약에 지금 자신이 공식 임기도 끝나기 전에 중도 사퇴해서 놓을 정도로 그러면 그 정도 정치적 명분이 있는가? 라는 부분을 우리가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본인이 지금 만약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 최재형 감사원장의 임기가 내년 1월 1일까지입니다. 네. 1월 1일까지고 지금 공식 사퇴 시한은 12월 9일까지고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그 이전에 지금 놓으겠다는 식의 이야기들이 들리는데 제가 뭐 최재형 감사원장이 정치를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 70% 정도는 결심한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최근 돌아가는 거 감아보니까 한 80%까지 기울은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 앞서 제가 이야기한 대로 지금 그러면 최재형 감사원장이 그토록 자기가 강조했던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 그리고 그러니까 독립성 이런 부분들의 가치는 가면 어떻게 될 것이냐의 부분이 저는 상당히 첫 번째 우려되는 것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정치 참여에 의해 자신을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최재형 감사원장의 취임사를 읽어보면요. 여기에 정치적 중립성을 정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김오수 지금 검찰총장인데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이 물러나고 난 뒤에 청와대에서 감사위원으로 그러니까 지금 원했을 때 이걸 반대했던 이유도 정치적 중립을 얘기해서 이야기했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자기가 그러니까 지금 이 월성
그 이 원자력 발전소 그러니까 폐쇄 문제 이것 때도 그 상당히 여당 의원들이 공격을 받았을 때 전혀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거하고 무관하다고 이야기했는데 문제는 이 자신이 중도에 사퇴를 해서 임기를 간두고 나왔을 때 이럴 경우에는 이제까지 감사원이 한 이 감사 자체도 상당히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에 지금 입지를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 지금 최재형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원리 원칙 이런 부분들하고도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그 맞지 않으면서 이건 앞서도 제가 이야기한 대로 자신의 정치적인 상당한 그 어떻게 보면 이 하나의 데미지를 갖고 올 수 있는 요소가 된다. 그리고 또 하나의 측면은 최재형 감사원장은 누군가에게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뭐 이건 제가 확인한 건 아닙니다만 상당히 이분이 상당히 또 이 크리스찬 신실한 크리스찬이신데 일종의 소명의식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정치를 참여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자기가 지켜본, 뭐 물론 이분의 나름대로의 설명은 그거죠. 자기가 지금 한 3년 넘게 이 감사원장으로서 이 국정 운영을 쭉 지켜본 결과 대한민국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넌 자신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그런 판단을 그러면 감사원장으로서 감사 결과로서 보여주고 이 프로 정치인들이 그걸 받아들여서 그걸 바꿔나가는 식으로 가면 되는데 왜 굳이 가면 자기가 나서야 되느냐. 이건 일종의 소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지금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정치가 갖고 있는 또 다른 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 메시아 정치지 않습니까? 아마 본인 스스로가 메시아가 되려는 그런 착각을 갖고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그러니까 또 어떻게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또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이 정치적인 나름 부정적인 걸 갖고 올 수 있다는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또 중요한 부분은 과연 이 험난한 대선 무대를 버틸 만한 버텨낼 만한 정치적 근육, 정치적 의지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지금은 아주 낮은 그 단계에 머물러 있는 인지도 이런 것들을 단시간 내에 끌어올릴 수 있을까라는 현실적인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결코 저는 그러니까 이 정치 도전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아마 거의 될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최종 결심하기가 그렇게 결코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권의 대표적인 분권형 개헌론자가 정의화 전 국회의장인데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 이번 대통령은 2년으로 임기를 줄이고 2024년부터 분권형 대통령제 그 실시가 필요하고 그 부분에 최재형 감사원장이 좀 이 뜻을 함께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뭐 내가 뭐 좀 인덕이 있고 또 인품이 좋은 사람으로 소문나 있는데 그렇다고 뭐 공무원 출신으로 대통령 안 될 건데 하루라도 대통령 시켜주니 뭐 내가 묘비에 대통령 이름은 내가 받고 나머지 권력은 너들이 나눠서 해라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아니 대통령 나온다는 사람이 이 지금 뭡니까 개헌에 대해서 임기 2년을 단축하고 개헌하겠다라고 약속하고 나온다. 그러면 그 사람을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니 대통령 만들어 줄 거니까 니는 껍데기만 하고 잠깐 바지 2년만 하다가 집에 가라 이 말 아닙니까? 이 대통령제에 대한 모독이지요. 대통령 나오지 말아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김종인도 그 말을 하고 지금 저기 뭐 정의화도 그 말을 하고 조선일보가 손바닥만하게 썼더만요. 그렇다면 저 사람이 과연 대통령 나올 자격이 있는가? 저는 최재형이 이 말에 대해서 자기 입으로 그 출마 첫 일성에서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만약에 2년으로 단축하는 걸 목표로 해서 놓는다면 개헌하기 위해서 대통령 출마하는 사람을 우리가 굳이 뽑아야 됩니까? 아니 나중에 할 때 하더라도 대통령 되는 목적이 개헌하는 거고 욕심 없는 사람을 아니 욕심 없는 사람 뽑는 게 대통령입니까? 대통령 욕심이 있어야죠. 그래서 그건 대통령 자격 미달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최재형 감사원장도 어쨌든 그 플랜 B로 이야기되고 있는데 홍 소장님 어떻습니까? 이분도 넣으면 그 조사에서 유의한 어떤 그 수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플랜 B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확하면은 국민의힘 내에 보수 진영 내에 뭔가가 뒤에서 움직이는 힘 세력이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예요.
그게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언론에서는 일부에서는 그걸 상황 정치를 꿈꾸는 사람들, 마쿠 정치를 꿈꾸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직접 나가서는 보수의 간판을 걷고 자기의 직접 권력을 장악하지는 못하고 당내의 세력을 갖고서 이제 영입하는 사람들을 갖고서 바둑을 두겠다라는 이런 정도의 생각을 하는 것 같는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여기 지금 뭐 영입 대상으로 하는 최재형, 뭐 김동연 이런 분들이 만에 하나 가서 그 바둑알이 되면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이 2년하고 뭐 권력 분권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할 것 같으면은 출마 생각을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론의 약간 지형에 보면은 윤석열은 제가 볼 때는 아마 갈림길에 섰습니다. 엑스파일을 이거는 누군가가 대신 극복해 주지는 못할 거예요. 만약에 본인이 이것을 극복을 해내면은 그런 정치력이라든가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면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되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윤석열은 지지율이 더 올라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아마 지지율이 좀 빠질 가능성이 크다. 반면 최재형의 경우는 제가 볼 때 김 대표님이 이야기했듯이 대안 카드로서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뜻밖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경쟁이 있는 지지로 올라서려고 하면은 본인이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내는데 그걸 할 수 있는 정치력이라든가 그런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되겠고요. 김동연은 지금 아직 여론조사를 넣어서 하는 경우가 잘 없으니까 평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반면 기존에 이야기되고 있는 인물 중에서 유승민, 안철수, 뭐 이렇게 홍준표 이 세 사람이 항상 야권 내 2위에서 4위를 왔다 갔다 이렇게 했는데 약간의 미묘한 변화는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유승민이가 거기에 대한 이준석 효과를 보지 않았냐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뚜렷한 부분은 없어요. 조짐이 좀 없다라고는 하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뚜렷하게 드러난 부분은 없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야권 내에서는 윤석열이 독주 체제예요. 독주 체제인데 이렇게 이야기했던 엑스파일에 대해서 윤석열이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독주 체제가 유지되느냐. 만약에 거기서 지지자들이 일부 이탈이 됐을 때 나머지 그 지지자를 흡수하는 2위권에 올라서는 인물이 아마 나름대로의 어떤 윤석열과 그를 이후에 지속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유승민 전 의원이 이준석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지 않나. 지지율이 이렇게 바닥으로 있다가 지금 상당히 7.6%까지 올라갔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그 전당대회 때도 여러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네. 이준석 당대표에서 이렇게 개파 대결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유승민 의원 좀 이렇게 앞으로 강세를 나갈 수 있을까요? 유승민 후보가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현상에 상당한 수혜자가 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놓은 그 여론조사를 보니까 보수 진영이 깜짝 2위로 올랐었던데, 그러니까 지금 물론 이 조사에는 보면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35.4%고 그러니까 14.4%로 2위를 했는데 오늘 이제 지금 복당이 결정된 홍준표 의원이 11.2%보다는 좀 더 앞선 상황이다. 자, 근데 문제는 유승민 의원은 나름대로 그러니까 이 경제통이라고도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이 이준석 바람으로 만약에 일단 불이 붙으면 앞으로 그러니까 어차피 국가 경영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경제적인 요소가 상당히 차지하는 그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식의 차분한 토론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유승민 전 의원이 상당히 강세를 띌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러나 우리나라 대선의 그 경선 과정 자체가 이렇게 비전과 정책의 대결이 아니라 일종의 정치적인 공학에 의한 이런 야집산, 그리고 또 하나는 일종의 그러니까 이 국민적 바람을 탄 일종 대세론, 이런 식의 휩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 아까 독주세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상당히 앞서가고 있는 거 분명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상황 자체가 많이 흔들릴 경우에 이제 플랜 B가
유승민이 아니라 지금 거론되는 사람들은 보수 진영에서는 최재형, 김동연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이 지금 이 구조 속에서 과연 유승민이 갖고 있는 그런 경제적인 전문적 식견이 과연 얼마나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준석 바람을 탔다고는 하지만 그 한계는 분명한 것이 아닐까라고 한다면 저는 뭐 유승민 전 의원이 유력후주자로 올라올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 좀 냉정하게 평가하면 그렇게 봅니다. 예, 우리 한 소장은 당내 인사들 유승민, 요즘 새롭게 출마 선언 하태경, 원희룡, 홍준표 분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저기 다 의미가 없다고 봐요. 왜 의미가 없다고 보는가 하면 네. 이 사람들이 기존의 보수에서 채우지 못하는 부분의 이야기를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저는 국민의힘이 이 기득 수구 세력 보수 여기에서 탈피할 수 있는가가 앞으로 관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까지 저 당의 원조까지 합치면 수십 년 동안 한 발도 탈피 못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80%를 차지한 중산층이나 서민을 위한 이 부동산 정책에서만 보더라도 재개발, 재건축 이런 쪽에 집중하고 있지, 규제화나 그 서민들을 위한 어떤 주택을 값싸게 공급해서 이 내 집 마련 부분을 도울 건가라는 부분에 진지한 성찰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저런 사람들이 뭐 말로는 서로가 차별성이 있는 것처럼 하지만 전부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뭐 3명이면 어떻고 30명이면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 당의 누군가는 기존의 이 저 당의 대선 후보들과는 아주 다른 이야기를 해서 경쟁적으로 저 당의 기득권 성향을 깨부숴야 됩니다. 전부가 다 거기서 거기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후보 간의 차별성이 전혀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